44 Bits podcast about the cloud, programming, and IT tech. 44비치 팟캐스트 106화 시작하겠습니다. 후원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패트리온 통해서 김재현님, 이승규님, 박현우님, 전찬주님, 최준호님, 변정훈님, 박재권님, DG님, 서지연님, 지훈님, 강성진님, 홍반장님, 윤상현님, 박스텀프님, 변용훈님, 이범재님, 황지민님, 한종원님, 최승우님, 이성환님, 이소은님, 이민성님이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리스트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아, 그래요? 읽으면서 좀 숨이 차요, 이제. 아니면 요즘 그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요즘 유튜브가 네. 자기들 멤버십 열심히 홍보하고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페이트리온 대신 멤버십을 활성화해서, 멤버십 활성화하면 저희가 영상 공개 옵션 바꿀 때 유튜브는 그거 되더라고요. 그 멤버한테만 공개하는 거? 뭔가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페이트리온 하던 분들 건 또 그걸로 받아야 돼서. 네, 그렇군요. 그랬습니다. 그런 거는 네. BTS쯤 돼야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따로 할 만한 게 있어요? 보통 그 전에 리빌드 FM 같은 경우도 라이브 영상 그냥 올려주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리빌드 FM도 그렇고 다른 채널도 보면은 딱히 없으니까 이제 보통은 라이브 했던 거 편집해서 올리잖아요. 네. 무편집본 이런 거. 근데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 꽤 있더라고요. 그러겠네요. 네. 102화부터 얼른 올려달라는데 102화는 저한테 없지 않나요? 네, 제가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너굴님 바쁘셔가지고 너굴님 CTO라고 인터뷰하시느라 바빠가지고. 부끄럽습니다. 지금 축하드립니다. 누구 최승우님인가 권력이다, 같은데? 네. S덕님인가? 그분이 트위터 마침 딱 리트윗 해주시네요. 지금 타이밍에 너굴님의 그 AI 챗봇 이야기를. 네, 마음이 여기 복잡해요. CTO가 두 분이나 계시네요. CP님이 진짜 CTO죠. 저는 임시직. 진짜 CTO가 오기 전까지 땜빵하는 역할.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너굴님 코딩 안 하는 것 같다고 얼마 전부터, 몇 달 전부터 그랬잖아요. 코딩 많이 해요. 저 많이 합니다. 네. CP님 그 라이브 커머스는 요즘 잘 되고 계신가요? 네. 라이브 커머스 한번. 어제도 한번 하신 것 같던데. 뭐 라이브 커머스라기보단 제가 원래 네이버에 그 라이브 커머스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공식적으로 그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 구매나 이런 거를 네이버 페이로 해서 저거 해볼까 했는데 그게 아무한테나 열린 게 아니더라고요. 네이버 쇼핑을 운영하는 사람 중에 무슨 골드 등급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방송을 열 수 있더라고요. 자기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LG, 삼성 이런데 샵들만 공식적으로 좀 하고 있더라고요. 중소기업이나. 근데 사람들 은근 많이 봐요. 네. 쿠팡도 했다는 얘기가. 쿠팡 라이브 라이브 커머스는 커머스를. 어떻게 하죠? 거기서는 바로 링크를 던질 수 있으니까 좋겠다. 라이브 쿠팡 어디에 있죠? 제가 검색을 못 하겠어요. 네, 아무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쿠팡도 생기면. 근데 어제는 맥미니 언박싱 하신 거잖아요. 네, 그쵸. 그 전에 이미 사용기도 올리셨는데 네. 언박싱은 뭐가 달랐어요? 그냥 박스 뜯고 이렇게 세팅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그랬거든요.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한다, 개발 툴 세팅한다 이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나름 맥미니 2대 있으니까 임시로 최초에 이제 시작하는 화면 보여주고 이렇게 막 하려고 그랬는데 다 개인정보 관련된 것들 처음에 설정해야 돼가지고 의외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많이 못하고 이제 뭐 개발 툴도 깔려고 보니까 뭐 그냥 뭔가 좀 이상했어요. 라이브로 보여주기.
그래서 요즘에 그 샌드버드 대표님이 유튜브 하시는 거 보면서 또 다시 생각이 들었죠. 아, 역시 슈카월드 아저씨랑 비슷하게 하시거든요. 미리 PPT를 정리해서 그거 넘기면서 하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네. 저는 막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안 돼서 어제 홈브루랑 이런 거 설치하면서 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4비트에 글을 쓰고 그걸 PPT로 만들어서 이제 영상을 깔끔하게 찍는 게 좋겠다. 어제 약간 애플의 힙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왜요? 애플 맥미니에는 키보드랑 마우스를 안 주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키보드랑 마우스가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그건 알려주지도 않아요. 데스크탑이 다 그냥, 그렇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처음 켜면은 키보드를 되게 간소화된 아이콘으로 그린 다음에 그 전원 버튼을 켜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아, 심지어 키보드를 안 줘. 그러니까 그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맥북이나 되게 아이맥 슬프더라고요. 사는 분들은 생각하지 못한 포인트죠. 맥미니 샀는데 아 내가 키보드를 안 샀구나를 이제 받고 나서 느끼는 거죠. 약간 키보드는- 애플 키보드랑 트랙패드까지 산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맥미니도 한 20만 원 정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은 또 맥북 에어랑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가격 면에서. 근데 생각을 꼭 그 하니까. 키보드나 그 마우스를 써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니긴 하죠. 아니긴 한데 애플에선 써야죠. 왜죠? 저 지금 아이맥에다가 리얼포스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요. 근데 트랙패드나 마우스는 안 확실히 보인다. 애플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애플에서는. 키보드는 보세요. 지금 더 비싼 거잖아요. 전 애플 키보드에 지문 인식만 좀 들어오면 좋겠는데 네. 예전에 얌얌님 그거는- 얘기하셨던 것처럼 보안 때문에 네. 안 될 것 같다고. 그쵸. 그렇군요. 근데 그게 그래서- 꼭 보안 때문에 안 된다기보다 네. 방법은 있을 거예요. 키보드에 T2 칩 넣고 키보드가 막 내가- 40만 원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건 이제 애플이 알아서 하겠죠. 그런 다음에 입력해 놓은 걸 암호화해서 뭐 저장해 놓고 있다가 지문이 인식되면 그거를 무조건 전달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보다 비싸지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승우님이 쿠팡 라이브 커머스는 1월 중순에 한다고 하십니다. 그렇군요. 어제 여러 명이서 산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싸님도 어젠가 받으셨더라고요. 맥미니. 그쵸. 아싸님이 늦게 샀는데 저보다 저랑 같이 왔더라고요. 오, 이렇게 한 번에 물량이 쿠팡은-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네, 쿠팡에도 그런 것 어제 보면 같아요. 물량 약간. 풀려 있고. 아, 저는 쓰긴 했는데 채널에 공유는 했는데 취소했어요. 에어요? 네? 에어? 에어 취소했어요. 일단 왜요? 그냥 얼마나 쓸지 잘 모르겠어서. 구매를 쓰면- 취소하셨어요? 네네네. 주문했다가 아. 한 20일 더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취소하고 나중에 이제 풀리면 사거나 아니면 다음 세대 기를 기다릴까 좀 더 고민되는 것 같아요. 빨리 왔으면 그냥 썼겠는데 일단은 저도 일단 보리. 14일인가 온다고 쿠팡에서 샀더니 그래서 그때 오면 저도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뭐 사신 거죠? 맥미니 사신 건가요? 맥북? 에어요, 에어. 에어. 네. 이제 뭐 리뷰는 두 분이서 잘해주시면 되니까 저는 이제 다른 걸로 안 돼. M1X 나오면 그때 리뷰해볼게요. 어제 제가 설치하다가 이제 정리하면서 설치했다 그랬잖아요. 홈브루나 이런 네. 거. 네. 제가 다 된다 그랬는데 미처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파이썬 3.9.0에 안 깔려요. 부루로. 파이 EMV로. 그러니까 루비나 고나 노드는 다 파이 EMV. 깔렸는데 파이썬만 홈브루 이용해서 인텔 버전으로 설치했는데도 마지막에 이상하더라고요. 해가지고 막 그 커뮤니티 이런 거 찾아보니까 파이썬 3.9.1인가 0을 소스 빌드한 사람은 됐고 그 파이 EMV 저는 사용하거든요. 네, 저도요. 근데 파이 EMV로는 3.9.1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 누가 그거를 막 깃허브에 올렸는데 파이 EMV 마지막 업데이트가 10월이라서 이 사람이 그거를 오픈소스니까 머지를 안 해줘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파이썬 기본 버전이 깔려 있긴 해요. 맥 자체. 몇 점 영 깔려 있어요? 빅서에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건 다 그거 파이썬 2.7이 깔려 있고 2.7.16 그리고 파이썬 3라고 하면 3도 깔려 있어요. 3.8점이.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3.8점이가 네. 깔려 있으니까. 네, 그래서 파이썬 쓰시는 분들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 미처 그렇겠네요. 파이썬을 안 하니까 이 생각을 못했어요. 3.8 쓰면 되죠. 근데 회사 프로젝트가 3.9로 설정돼 있으면 그거 막 파이엠브에서 아직 열어내잖아요. 아직 3.9 회사 프로젝트 저기- 되기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려면 작년 11월쯤에 세팅된 프로젝트가 그러면서 M1을 산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답이 없을 엄청 것 열심히 버전업을 하셨던 프로젝트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파이썬을 안 쓰다가 이제 어제부터 파이썬을 썼거나. 아, CP님처럼 네. 너굴님 내에서는 파이썬 그럼 버전 몇 쓰시는 거예요? 저희는 3.7도 쓰고 3.8도 써요. 그래도 꽤 높네요. 그쵸. 높은 편이죠. 제가 들어와서 봤더니 3.6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3.6에서 3.7이나 3.8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올려봤는데 올라가서 그냥 쓰고 있어요. 보통 프로덕션에 나간 것들은 더 올리기 힘들잖아요. 우리에겐 도커가 있잖아요. 뭐 그렇긴 하지만. 도커 덕분에 쉽게 저는 올렸습니다. 버전업을 그냥 웬만하면 하는 주의라서 음, 현재 3.8.4 쓰고 있어요. 얌얌님은 약간 AWS 람다의 지원 버전을 따라가시지 않나요? 예, 전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지금 람다 많이 쓰시니까. 그러니까 빨리 빅서로 고로 다 넘어오세요. 하셨나요? 고로 넘어오면 오, AWS 람다의 버전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서버리스 쓸수록 더 AWS가 편하더라고요. 지원 안 해서? 네. 아, 제 람다에서 고 쓰기가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근데 얌얌님 사용 패턴은 이제 저도 요즘 영상 변환 관련해서 좀 보고 있어서 봤더니 뭐 미디어 인포나 FFmpeg 같은 이제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람다에 레이어가 추가되고 이러다 보면 사실 고를 쓰든 파이썬을 쓰든 비슷해질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요즘에 고는 레이어로 쓰는 거예요? 이제 고 지원하나? 레이어는 다 지원하는데 음. 근데 고는 레이어가 크게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FFmpeg이나 뭐 이미지 처리 이런 건 레이어 깔아놓으면 좋으니까. 근데 네. 제가 최근에 파이썬으로 그 데이터 처리하는 것 때문에 파이썬으로 람다를 짰거든요, 오랜만에. 네. 근데 서버리스 프레임워크 이용해서 배포를 해요. 그래서 실컷 배포가 잘 되던 게 갑자기 배포가 안 돼요, 어느 시점부터. 함수를 하나 추가하면 이게 배포가 돼야 되는데 완료됐다고 나오고 안 되고 계속 뭐 막 폴더 다 지우고 새로 배포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컴퓨터 새로 세팅하고 하니까 또 거긴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로컬에서 도커 빌드를 해야 되잖아요, 람다에 올리려면. 거기서 뭔가 한번 꼬이니까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찾기가. 그러니까 도커 빌드를 원래 이제 필요할 때만 하는데 얘가 어떤 이유로 서버리스 프레임워크 문제인지 안 바뀌었다고 계속. 맞아. 그거 서버리스가 가끔 하나도 인식 못할 때가 있어요, 바뀐 거를. 예.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익스클루드 폴더에 뭔가 잘못 들어갔거나 어딘가에 뭐 콤마 같은 게 잠깐 추가됐다거나 아니면 폴더 구조가 다르게 인식됐다거나 뭐 등등의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네요. 그거 찾는 것 되게 별로이긴 해요, 확실히. 뭔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서. 그렇군요. 네. 또 다른 거 뭐 적어주셨던데? 네. AWS에 맥미니 인스턴스가 들어왔나요? 네, 이거 발표는 했던 것 리이벤트 때 같은데.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약간 리이벤트가 너무 이상하게 진행을 해서
이번에 버추얼로 했잖아요. 근데 네. 이 버추얼로 하니까 기존에는 뭐 3일 동안 이제 뭐 일주일 정도 했었잖아요. 리메트가. 그러면은 뭐 중간 3일에 이제 키노트를 하루씩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네. 뭐 일주일씩 진행을 한 거예요. 키노트를. 음, 일주일에 하나씩?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좀 망한 것 같아요. 일단 전에 그때 너굴님이 한번 같이 봤었잖아요. 네. 같이 봤었는데 진짜 아무도 관심이 없고 원래는 그쵸. 트위터에 진행할 때 진짜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네. 일본어로도 많이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관심 없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맥미니도 나왔는데 좀 조용히 묻힌 것 같아요. 이번에 맥 인스턴스가 나왔어요. 맥 인스턴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늦게 보긴 했었는데 서울은 안 되고 이름이 뭐예요? 서울은 안 돼요. 맥 인스턴스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요? 네, 네. 그 뭐 문자가 붙잖아요. 이름은 맥원.메탈 MAC 1점 메탈. 오, 메탄이요? 메탈이요. 메탈, 그 메탈. 베어메탈이라는 메탈, 거죠. 메탈, 네. 메탈. 자성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리전은 보면은 미국 쪽? 주로 미국 쪽이고 아시아 쪽에는 싱가포르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바로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그때 공개했던 이제 이미지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맥미니를 4개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완전 가상화 방식은 아닌 것 같고 네. 뭐 한 대씩 할당한다거나 그런 식이라서 메탈이 붙은 것 같긴 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줄 것 같아요. 그럼 비싸겠다, 사용료가. 사용료까지는 보진 않았는데 아마 그렇겠죠? 음. 네. 싸진 않은데 전용 이제 인스턴스를 준다. 시간 단위로만 쓰면 쌀 수도 있죠. 자동화 잘 해놓으면. 껐다겠다. 근데 이거 예전에 저 전 회사 다닐 때 맥미니 그때 아도비를 어떻게 자동화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맥미니 인스턴스를 알아보다가 외국에서 맥을 가지고 그렇게 가상화 비슷하게 하는 데가 또 있었어요. 맞아요. 거기가 많이 있어요. 네. 확실히 EC2보다 비싸고 음. 한 2, 3년 쓰면 맥미니 한 대 값이 나오고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안 썼는데 이거 결국 그 가격 문제 같아요. 몇 년이 지나면 맥미니 한 대 값이 나오느냐. 근데 보통은 저도 기억하는데 맥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거의 데디케이티드로 제공하지 않아요? 서버 호스팅처럼? 예, 거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뭐 용량도 정하고 근데 그거를 포기하면은 이제 아마 유저 계정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게 그죠, 예전에 그죠. 맥미니 공유컴퓨터로. 가지고 한국에도 호스팅하던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 접어버려서 그렇지. 근데 맥 호스팅이 용도가 뭐냐면 일반 서버가 아니라 대부분 CI나 빌드 이런 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낮 시간이나 이거 돌릴 때만 켰다가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효율적일 수는 있죠. 지금 회사에서도 맥미니 이제 아이폰 개발자들이 직접 쓰는데 제가 원래 호스팅 쓰자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아직은 편하니까 그걸 쓰기는 하는데 낮 시간에만 돌리거나 뭐 필요할 때만 돌리거나 이제 프로젝트가 점점 커지면 동시에 여러 개 돌려야 되는데 평소에 맥을 한 5대 유지하는 것도 좀 낭비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거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많이 안 쓰는 이유가 주로 iOS나 이쪽 개발자들은 서버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개념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프라 쪽에서 미리 세팅을 다 해주는 게 아닌 이상은 저희 회사에서도 맥미니 어떻게 쓰냐면 그거 쓰거든요. 예전에는 엑스코드 봇 CI 뭐 이런 거가 내장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복잡했거든요. 그래도 그냥 화면에 띄워놓고 그냥 놔두면 알아서 해주니까 썼는데 지금 좋아진 게 깃업 액션이 러너만 그러니까 UI나 이런 거는 다 깃업을 쓰고 그 런 하는 것만 컴퓨터에서 돌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맥에도 되고 그걸 스크립트 한 줄만 실행하면 돼요. 그래서 설정할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깃업 액션을 로컬에서 더 쉽게 돌리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깃허브 AWS 액션에서 이걸 들어와서 하기 좋은 거는 때문에 네? 전 그냥 깃허브 액션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 맥
맥으로 호스팅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게 GitHub 액션이 주는 게 약간 성능이 느려요. 그래서 저희 회사 분들도 그걸로 하다가 느리다고 해서 맥미니 하드웨어로 바꾸니까 훨씬 빨라졌거든요. 그리고 뭐 빌드 시간 단위로 돈 받고 막 이러잖아요. GitHub 액션 거 쓰면 네. 그 비용도 은근 만만치가 그래서 않아서. 느리게 세팅했나?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기존에는 비트라이즈라고 그 안드로이드 iOS 전용 CI/CD 서비스가 있어요. 걔도 이제 이렇게 그거 사양을 좋다고 선택할 수는 하시지 않았어요, 있는데 되게? 은근 비싸요. 네. 네? 그게 좋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한번. 네, 그게 편하긴 하는데 이제 아이폰 개발자들이 하다 보니까 동시에 돌려야 되고 컨커런시하게 비용을 또 내고 막 하다 보니까 그냥 GitHub 액션이 너무 쉽고 우선 GitHub 액션을 쓰는 걸 이제 개발자들이 좀 더 선호하잖아요. 특히 iOS 같은 경우는 그 설정을 비트라이즈는 이제 자동화를 많이 해주는데 iOS는 패스트레인이라고 루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동화 도구가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GitHub 액션이 됐든 서클CI 됐든 다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넘어가고 GitHub 액션을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비트라이즈가 예전에 그런 거였거든요. 비트라이즈 같은 애들 보면 아이맥이나 이런 거를 진짜 집어넣어놔요. 아이맥 프로나 이런 거 예전에. 근데 이제 그러다가 맥 프로가 이번에 렉 타임 나와서 아마 그런 것도 지원할 텐데 아마존 입장에서도 맥이 가상화가 잘 안 돼요. 아시겠지만 저도 집 맥에서도 2명이 쓰려고 하잖아요. 이상해요. 맞아요. 다른 사람 파일 시스템을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프로그램 깐 거를 내가 이쪽에서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용자 공간은 분리된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거든요. 가상화가. 그래서 아마존도 그걸 포기하고 그냥 베어메탈로 한 대씩 쓰고 이 사람이 빠지면 아마 리셋해버리고 이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써보긴 하되는데 아까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게 AWS 해서 이제 만약에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은 AMI 지원되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OS 마이너나 그 메이저 버전 업데이트는 다 AMI로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하던 거를 그대로 이제 AMI화 시킬 수 있으면은 그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긴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아마 좋아하실 것 같은 부분이 M1 칩도 대응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미. 그래서 이것도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그건 2021년에 한다고 아마 디바이스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쵸. 이번에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지금은 이제 인텔 버전이고요. 인텔 버전이고, 작년 이제 11월에 사실 공개가 되긴 했어요. 작년 11월 말에 딱 공개가 됐던 거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전 좀 특이한 게 홈브루 AWS라는 게 있어요. 애들이 만든 것 같은데 누가 그건 뭐예요? AWS가 만든 건데 EC2에서 도는 맥용 홈브루를 또 만드는 것 같아요. 거기서 좀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뭐지? 약간 요새 이거 보니까 약간 추세가 얘네도 그런 거 있거든요. 서버에 접속하는 거 점점 없애고 있어요, 사실. 그 아마존 같은 경우도 아마 보안적인 이슈라든지 뭐 감사 같은 거 기준 맞추기 위해서 점점 더 이제 그런 거 없애고 아마존 네트워크 자체에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최근에는 SSH 접속 안 하고 SSM 에이전트라는 걸 깔아놓으면은 아마존 콘솔에서 명령을 보낸다든지 하는 게 되거든요. 그런 방식을 지원하는 왠지 그런 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외부에서도 직접 SSH 접속 안 하고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설치나 이런 거를 다 로컬에서 커맨드 라인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는 거죠. 그쵸. 원격, 그러니까 아마존 네트워크 안에서 우리가 컴퓨터에 직접 안 들어가도 작업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인 것 같아요. SSH는 이제 사실 열면은 전 세계 어디서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점점 막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저희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는 이제 SSH 설정이 돼 있거나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것 같아요. 방향성 자체는 되게 그냥 근본적으로 어떤 입구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네. 얘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닐까 싶긴 하네요. 대충 보니까 SSM 에이전트랑 같이 붙어 있거든요. 보면은 들어가 보니까. 개발할 때도 SSH가 안 열린다는 가정을 하고 개발하는 게 되게 처음엔 낯설고 힘들더라고요. 아직도 이제 가끔씩은 이거 되면 좋겠는데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안 된다고 가정하고
자꾸 개발을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그거가 주는 장점들 네, 그런 것들 많이 루비는 오죽하겠어요. 레일즈는 콘솔에서 작업해요. 저희 아, 제일 뭐 요구사항이 장고도 비슷해요. 네. 저희 서버 개발자들의 제일 요구사항이 서버 SSH 접속하는 거긴 하거든요. 아. 레일즈 콘솔에 들어가서 직접 음. 이제 데이터를 다룬다든지 아직까지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까지 많이 했었고 앞으로는 좀 제한이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워낙 잘 활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니즈가 좀 큰 것 같아요. 스크립트 언어들에서는. 근데 뭐 자바나 사실 뭐 고 같은 거만 해도 그런 거 아예 안 되잖아요. 파이썬도 그렇죠. 뭔가 DB 작업을 프로덕션을 해야 되면 코드를 짜고 배포한 다음에 그걸 실행하는 식으로 하지. 레일즈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콘솔 들어가서 거기다 직접 코드 RHL이라고 부르나요? 그걸 직접 치면서 하는데 이게 운영에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REPL? 예. 파이썬은 그렇게 잘 안 하나요? 예, 파이썬도 그렇게 파이썬도 안 뭔가 하죠.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같았는데. 파이썬도 하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장고 같은 경우에도 레일스에서 많이 개념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명령어가 다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모델이 좀 바뀌었다거나 하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마이그레이션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뭐 새로운 서버 인스턴스가 뜰 때마다 무조건 마이그레이션이 있으면 돌린다 뭐 이런 전략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마이그레이션을 아예 지정을 해놓고 코드에다가 그래서 여기까지 무조건 되도록 해놓는다거나 아니면은 레일즈는 근데 콘솔이니까 네. 인터랙티브 쉘이 없지 거구나. 않나요? 장고? 있어요. 장고에도 인터랙티브 쉘이 있어요. 아 그래요? manage.py에 쉘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아, 이제 거기서 뭘 많이 하진 않고 얘는 이제 명령어들이 있어요. 커스텀 명령어들. 그러니까 migrate 뭐 이런 명령어가 있어서 쉘에 들어가서 명령어를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콘솔에서 명령어를 치는 거죠. 그 주로 하는 명령이 그거거든요. 유저의 첫 번째 사용자를 가져와서 닉네임을 서버에서 바로 바꿔버리는 거죠. 어드민 안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유저의 특정 필드를 보니까 내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하다 잘못했거나 뭘 해야 되는데 이걸 어드민으로 만들어주기보다 그냥 지금 빨리 바꿔버린 거죠. 이거에 대한 예외 사항이니까. 그런 거. 데이터 추출할 때도 그냥 전체 유저의 이메일만 뽑는다 그러면 그냥 그 쉘에 들어가서 딱 치면 이렇게 출력되니까 요거 한 40명이면 네.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되는 느낌? 그런 걸 좀 많이 레일즈 쪽에 특히나 많이 써요. 그걸 약간 거의 권장되다시피 하니까. 근데 파이썬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장고할 때 보면. 뭐 그것도 이제 장고는 해서- DB로 직접 아예 파이썬으로 접근하는 형태가 더 많죠. 혹은 이제 어드민 웹페이지 들어간다거나. 그쵸. 약간 더 안티 출장을 패턴이기는 한다거나.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라이브 DB를 뭔가 그 장고도 쉘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도 이제 네. 쉘에서 그 검색을 하거나 작업을 하는 게 편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DB에서 직접 하려면 뭐 조인도 걸어야 되고 그쵸.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거 할 때 이제 그 DB가 바스티언 통해서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RDS를 그래서 바스티언을 터널링해서 RDS 연결해 놓고 그다음에 로컬에서는 로컬로 붙어가지고 이제 실제 DB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은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겠다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레일즈 같은 경우가 특히 콜백이라 그래서 모델에 뭔가 로직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DB 필드 하나 바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연결된 거를 같이 지워주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DB에서 하면 이제 내가 손으로 다 해야 되는데 코드에서 맞아요. 하면 이게 콘솔에서 하면 그걸 알아서 다 해주는 혹은 뭐 유저를 생성할 때 유저를 생성하면 이메일 보내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한 번에 묶여가지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얘기하고 있었네요. 왜 얘기하지? 장고와 레일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어제 노션 슬랙 장애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어제 경험하셨어요? 저는 경험을 못했거든요. 어제 좀 새벽쯤에 그랬는데 사실 어제 낮에 2시쯤에 저희 회사 전체 회의하다가 노션 페이지 하나가 통째로 날아간 적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건 근데 누가 저 스스로 지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누가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문서 네. 그런 툴들이 원래 컴플런스도 마찬가지로 지워졌으면 히스토리에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하게 날아갔고 제가 어제 아. 낮에 슬랙을 써보면 접속이 이상했어요. 전 회사 인터넷이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슬랙이 좀 이상하긴 했거든요. 그러다가 새벽쯤에는 제 생각에 이 문제가 더 퍼져서 아예 장애라고 판단을 낸 것 같아요. 한 12시 한 반쯤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슬랙이 낮에 안 됐던 건 저는 기억은 잘 안 나고, 제가 12시쯤? 11시 반쯤? 그때 봤을 때, 슬랙이 안 됐고, 스테이터스 페이지를 봐라. 그런 메시지가 떴어요, 앱에서. 그럼 거기 들어가면은, 좀 이것도 재밌었는데, 스테이터스 페이지가 잘 떠요, 그, 일렉트론 앱 안에서. 네. 그러면은 이제 몇 개 정도가 약간 노란불이었거든요? 안 되는 상태였고, 아. 근데 더 골 때리는 거는, 이게 되게 잘 만들었다. 스테이터스 페이지까지 바로 보여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일 골 때리는 거는 그 스테이터스 페이지에서 슬랙 원래 워크스페이스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 종료하고 다시 켜야 돼가지고 좀 황당했었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보니까, 1시쯤이었나? 다시 보니까, 그 1시 아니겠다. 저는 12시 잤으니까 어제. 아침에 공유된 거 봤거든요? 아침에 트위터에서 보니까 공유된 게 있는데, 1시쯤에 누가 올린 거 보니까 다 빨간색이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봤을 때는 맞아요. 노란 거 2개 정도 떠 있었고, 잠깐 간헐적으로 안 됐는데, 네. 1시쯤엔 아예 전부 다, 모든 API가 다 빨간색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테이터스 페이지가 완전 제일 느려요. 그쵸. 다 안 된 다음에 그러고 어제 지금 최승우님도 말해주셨는데 어제 제가 맥미니 세팅할 때 슬랙 다운로드도 좀 이상했었다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근데 조금씩 이상했고 저도 한 12시인가 1시쯤에 알아챈 이유가 원래 새벽에는 슬랙 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슬랙 맞아. API 이용해서 뭐 사용자 전체 삭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슬랙 API로 유저 목록을 가져오는 걸 하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맞게 코딩했는데 계속 503 에러가 뜨는 거죠 API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는 좀 알았어요. 노션이나 슬랙을 사실 새벽에 쓸 일은 거의 없으니까. 저는 이게 좀 재밌었던 것 같은 게, 재밌었다기보다 좀 컸던 것 같은 게, 원래 최근 큰 장애들이 다 보면은 한국 시간으로 낮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밤이나. 엄청 한국에게 크리티컬하지만 미국에게 크리티컬하지 않은 시간대였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 장애는 완전 지금 12시쯤이면은 미국 9시 10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완전 크리티컬한 시간에 장애가 난 거예요. 업무도 거의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아마. 왜냐면 거의 다 요새 강제 리모트로 퇴근. 하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엄청 난리였을 것 같다. 한 12시 근데 전후부터 그랬으니까. 이게 AWS 장애라는 말도 있긴 했었잖아요. 네, 그래요? 소문 정확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좀 광역적으로 났고, 어제 보면 구글도 몇 개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구글 서비스 중 일부도 안 된 게 있었다고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뭐 AWS 어떻게 관련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AWS는 아닐 것 같은 게 AWS가 그렇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저희 템이 먼저 연락해 주잖아요. 네. 특정 리전에 문제가 있는 그게 것 없긴 같으니까 했어요. 이쪽에 있냐고 하는데 템이 그건 없는 거 보면 뭔가 미국 템이 쪽에 뭐예요? 뭔가 IDC나 이런 네트워크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긴 해요. 템은 그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네, 바로 어떤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 있으면은 바로바로. 근데 저희도 보통 이제 다른 리전에 이슈가 있어도 저희 리전 아니라도 공유는 해주세요. 큰 사고가 있으면은. 저희도 돈 쓰다 보니까 알았는데 엔터프라이즈 플랜급 올라가면 이게 거의 한 달에 서포트 그 비용 1,500만 원인가요? 와우. 꽤 내죠. 그 저희 정도 내는 퍼센트로 낼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플랜으로 올라가면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라고 회사마다 할당되고 저희 회사 슬랙에 들어와 있어요. 거기 분들이. 네. 그래서 AWS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먼저 알려주기도 하고 서포트 할 때도 저희가 서포트를 남기고 이분한테 말하면 이분이 좀 내부에서 에스컬레이션을 좀 빨리 해주기도 하고 좀 평소에도 궁금한 거 물어보면 AWS 알려주기도 하고 약간 좋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아니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플랜 같은 거 왜 쓰지? 우리가 그냥 직접 하면 되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AWS 문제인 경우도 많고 이래서 저희 DBA도 진짜 잘 쓰시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냥 AWS 예전 같으면 문제라고 확정할 수 있는 건 아니 그 맞아 얘기하세요.
네네. 저희 예전 같은 건 포스트그레이스QL이나 뭐 오로라가 그냥 다운돼서 죽어요. 네. 그럼 죽었나 보다 하고 걔네들 대충 알려주는데 이제 DB 전문가분이 와서 좀 더 세세하게 물어보면 그 로우 레벨까지 좀 알려주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분들이 직접 보시는 건 아니고요. 그 테크니컬 아니라 저 개발자분들이랑 연락을 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기계 파악할 때는. 예전에 우리 기억해보면 스탠더드 아웃에서도 그때 갑자기 기억 안 나네. 그 시아님이라고 일본 계신 분 나왔을 때도 쿡패드가 AWS 진짜 많이 쓴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쿡패드는 AWS 버그를 제일 많이 밟는다고 했어요. 근데 템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자기네가 계속 최신 새로 나온 거 쓰고 또 깊게 쓰다 보니까 엔지니어들이 그런 문제 계속 밟아서 자기네가 보고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거의 막 그런 식으로 푸념하셨었거든요. 사용료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할인을 해주나 봐요. 큰 거 하면. 근데 아마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선에서 공개된 정보로 얘기를 하자면 그게 아마 저희가 지금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공개된 플랜 중에 제일 높은 걸 거긴 해요. 그게 높은 걸 하면은 퍼센트로 나가고 돈이 사용료의 일부 퍼센트를 더해서 돈이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템까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것도 아마 뭐 비밀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쿠팡 같은 데는 그런 매니저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그 계약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더 많은 여러 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5%면은 한 명이 붙는다고 치면은 2번 해서 2명이 붙는 거죠. 그런 식으로 워낙 크니까 뭐 다른 계약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붙어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 상주하는 경우도 있고. AWS가 좀 잘 구축해 놓은 것 같은 게 저희도 서포트 플랜을 올릴 생각이 원래 없었거든요. 네. 그냥 저희가 다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서버 비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유료 서포트 플랜 쓰는 게 퍼센트잖아요. 네. 근데 금액 대비 금액을 많이 쓰다 보면 이 퍼센트가 어느 순간은 넘어가요.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플랜 최소 금액에 막 맞아져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플랜 쓰는 게 더 이득인 구간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도 돈을 더 많이 쓰면 저희도 몰랐는데 뭔가 할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체적인 할인 프로그램. 또 그 할인되는 금액이 또 서포트 금액을 상쇄하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금액 퍼센트나 이런 건 뭐 모르지만 하여튼 돈을 많이 쓰면 뭐가 많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저는 그냥 AWS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이제 쿡패드 이야기 들을 때도 아니 AWS 보고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그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상하다 그랬는데 요즘에 느끼는 게 확실히 뭐가 많아요. 저희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우리가 아마존 버그를 피해 가려고 노력했던 거지. 지금 이게 TM이라는 존재를 알고 그들로부터 서포트를 받으니까 아마존의 버그를 보시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보통은 확인이 어렵죠. 네. 그전엔 이게 아마존 버그라고 생각 안 하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회책을 삼는 거고. 사실 서포트 플랜이 낮으면은 질문해도 답을 안 줘요. 저는 확실히 기억나는 게 AWS는 뭐 그렇다고 치고 AWS도 보통 개인 계정에서 리밋 늘려달라는 거 보내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제 기억나는 건 GitHub에다가 저희가 지금 팀 플랜 쓸 때 지금은 엔터프라이즈로 바꿨던 것 같은데 팀 플랜 쓸 때 뭐 그 SSO 인증 깨지는 게 있어가지고 케이스를 한번 열었거든요. 그럼 한 3달인가 4달인가 답을 주면서 이거 오래됐으니까 닫겠다고 그런 식으로 답을 받아가지고 엄청 황당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약간 팀 플랜 정도까지는 알아서 해라. 진짜 아까 CP님이 말한 것처럼 약간 자생하는 스스로 살아남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 이상 플랜 가야지 좀 서포트 해주고 거기서 또 많이 버그 찾아내거나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자본주의적이긴 하네요. 돈을 많이 내면 응답을 빨리 주겠다. 네. 그래서 보통 엔터프라이즈 가면 2개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SSO 인증 지원하는 거랑 24/7 그 보통 하루 종일 그 연중 무휴로 지원한다. 그 정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물론 연중 무휴는 아니겠지. 연중 무휴는 아닌가? 아무튼 그런 거 이제 빠르게 지원한다. 보통 뭐 일주일 이내로
그런 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돈을 얼른 벌어서. 돈 버는데 서버비 굳이 필요 없는데 많이 쓸 필요는 없잖아. 아, 그렇긴 하죠. 네. 많이 쓰는 경우가 생기면 엔터프라이즈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상황에 가는 게 안 좋은 것 같아. 힘들어. 그래요. 예, 안 가고 돈 버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약간 신경 안 쓰는 걸로 치면 개인 앱 같은 거 그냥 혼자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돈만 잘 되면. 뭐를 해요? 개인의? 개인 앱 같은 거. 아, 한 번 만들고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유,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저번에 누구지? 그 당근마켓 분들 오셔가지고 개인 앱 만든 거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거는 돈이 안 되잖아요, 일단. 근데 신경 엄청 많이 쓰시더라고요, 어쨌든. 네. 그래서, 개인 앱도 결코 쉽지 않다. 예, 그분은 또 바꿨더라고요. 이제 서버비 그래요? 나간다고 오프라인 앱으로 네. 바꿀 거라고. 그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최승우님이 말하는데 AWS가 이제 개인 유저는 영어로 질문해야 돼서 힘들다 그랬는데 이게 그냥 한글로 해도 가끔 해주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는 템이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한글로 하면은. 그리고 이제 중간에 껴있을 때는 빌링사가 서포트를 대신 받아주거든요. 그쵸, 그쵸. 그 정확히 빌링사가 아니라 뭐라고 하는데 메가존 파트너사 리셀러. 네, 그쪽에서 한글로 질문 받아서 뭐 번역해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네가 해결하거나 그런 맞아요. 느낌이고 공식은 영어랑 일본어일 거예요. 맞아요. 일본어 있는 거 너무 부럽더라고요. 부럽네요. 저희도 사실 제대로 전달하려면 영어로 쓰긴 해야 돼요. 완전 한글은 아닌 것 같고 조율해 주시는 거죠, 순간에서. 장애 원인은 아직도 밝혀진 게 없나 봐요. 그러니까요. 슬랙이랑 슬랙도 뭐 딱히 없어요. 아침 10시에 끝난 건가? 아침 10시에도 이상한 건가요?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써있는데. 슬랙 지금은 다 정상이고 뭐 앱 인티그레이션 API는 주황색이네요. 경고 표시네요. 아직도 문제인가 봐요. 그래서 API 중 한두 개가 실패했나 보다. 지금 구글 캘린더 연동하는 거나 뭐 캘린더 쪽에 뭐가 있나 봅니다. 노션 어제 그거 있었어요. 저희 회사 노션 낮에 날라가서 이제 채팅 남겼더니 걔가 메일 보내서 뭐 권한을 달라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했길래 그걸 답변하려고 이제 그 리플라이 해가지고 딱 가는데 그게 인터컴이더라고요. 인터컴이라고 그런 CS 해주는 서비스 있잖아요. 네. 걔도 안 열리더라고요. 아, 노션도 안 열리고 걔도 안 열리는 거 아이고. 이메일 받아서 눌렀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뭔가 전방위적인 장애인지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한국만 뭔가 네트워크가 단절된 건가 미국이랑? 왜냐면 네이버 같은 거 잘 되니까.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 시간대에 전반적으로 에러 레이트가 다들 높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유튜브랑 넷플릭스 보는 건 잘 됐거든요. 한국망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미국 서비스들 전체적으로 문제인 게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도 그 시간대에 에러를 튀었거든요. 플레이스테이션도 튀었고 지메일도 튀었고 그래요. 플레이스테이션. 안 그렇진 않은데 그 시간대 좀 튀 서비스들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그 다운 그리고 디스플레이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서버 통신 비용보다는 CDN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렇겠네요. 장애와는 다르게 동작할 거예요. 이 에이펙스 레전드는 뭐죠? 게임인가? 네, 게임이에요. 이것도 그 시간에 지금 장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3대 클라우드 중에 어떤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싶긴 하네요. 근데 이게 그 노션 상태 보면 아침 10시에 올렸는데 지금 막 복구하고 있나 봐요, 열심히. 그 막 히스토리 백에 노션도- 스냅샷에서 뭐 하고 있다고 막 하는데
이 문서 서비스 장애나면 이게 힘든 것 같아. 복구해줘.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장애 시간에 잘못 쓰면 엎어써버리기도 하잖아요. 빈 데이터로 막. 그렇죠. 음. 그래서 시피님네 문서 삭제된 건 해결됐어요? 아니면 이제 좀 이따 또 보내야 돼요. 어제 인터컴 그게 장애나서 말 못하고. 아이고. 옛날에는 백업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게임 같은 경우는. 그쵸. 너무 신기해. 그러고 보면 게임 쪽은 항상 그쪽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 자체가 좀 달라요. 새벽에 백업하고 백섭하는 게 너무 약간 쉬운 느낌? 그러니까 하나씩 되돌리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기도 하고 거의 모든 사용자의 로그 데이터를 그러다 보니까 그쵸. 점검할 때도 그냥 무중단도 안 하잖아요. 새벽에 게임 못하게 하고 점검해버리고 네, 정기 점검 해놓고. 네. 그러니까 막 3시간 게임 못해도 상관없는 거죠 새벽에 막. 근데 일반 서비스는 그렇게 안 하고 막 읽기라도 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은행의 대표적이죠. 12시에 이체가 하나도 안 돼. 한 10분 정도. 그죠? 은행은 매일매일 안 되잖아요. 매일매일 정기 점검. 그쵸. 좋은 것 같아. 아, 좋다. 네? 은행은 그래도 아닌 것 같아. 그거 숫자 안 맞으면 어떡해요. 은행이 그래서 건 아니고요. 은행이 그 시간에 체크 카드도 결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결제가 안 해외 돼요. 나가서 그때 어차피 이체가 안 된다는 건 체크도 안 된다는 소리니까 은행에서 돈이 출금되는 모든 게 안 되는 거니까 체크 카드가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해외여행 가실 때 체크 카드만 갖고 나가시면 시차에 따라 점심을 결제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체크카드도 은행별로 잘 갖고 다녀야 돼요. 대부분의 은행이 12시인데 예전에 제가 쓰던 국민은행인가 우체국인가 어딘가가 걔들은 새벽 2시인가 4시예요. 그래서 좀 더 좋아요. 12시 한 애들은 제가 생활을 꼭 12시쯤 하니까 꼭 편의점 가면 막히더라고요. 근데 체크카드 중에 약간 시간을 뒤로 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좋아요. 장애에서 은행 얘기까지 나왔네요. 성우님은 게임 회사는 그렇게 점검 건 뒤 경험치 2배 이벤트 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런 이벤트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네. 점검하고 경험치 더 주고. 근데 요새는 게임에서도 백업 같은 거 많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쵸, 거의 안 요새 하죠. 게임은 안 해서. 그거 하면 왜냐면 제 생각에 그건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리니지 하고 할 때는 그 와우도 그렇고 사용자한테 그냥 4만 원 받고 하던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캐시템을 팔잖아요. 그렇죠. 백서브 하면 이거 캐시템 다 환불되고 막 이상한 거 같아서 백서브이 없어진 거 아닐까요? 이번에 뭐 게임 중에서도 버그 때문에 한번 난리 났던 거 있지 않았어요? 버그 때문에 돈 그래요? 복사 버그 같은 거 있어가지고 거의 망할 정도로 난리 났던 거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잘 이분? 모르겠고 무슨 엄청 유명한 게임이 런칭했다가 바로 접었던 사이버펑크 2077? 사이버펑크. 그거 접진 않았잖아요. 계속 하고는 있어요. 그래요? 그 뭐 다 네. 환불해주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환불하고 싶은 그게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플스 버전은 100% 환불됐고요. 네네. 사이버펑크 2077은 PC 버전에서는 좋은 GPU 쓰면 그래도 돌아갔는데 좋은 GPU. 플스나 엑박에서는 아예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기는 텍스처 로딩도 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네. 되게 엉망진창해. 버그 너무 많고. 그래서 맞아요. 플스는 전에 그냥 아예 게임을 내리고 결제한 사람들 다 환불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자체적으로 환불은 안 해주고 내가 환불 신청하면 플스랑 엑스박스의 그 자체 스토어에 환불 받아준 느낌이니까 알아서 해준 게 아니라 우리도 이마트에서 물건 사면 환불할 수 있잖아요. 사이버펑크가 그렇게 환불해라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네가 환불 받고 싶으면 환불 신청을 그 스토어에 해서 하면 그 원래 절차대로 환불을 해주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해서 진짜 욕 많이 먹었어요. 그 사과문에서도 꼭 전체 한 번에 환불해 줄 것처럼 해놓고 알고 보니까 그냥 기존 프로세스대로 환불하는 거? 근데 그 닭기님 말씀하신 게임이 그거예요? 어떤 거요? 아닌 것 사이버펑크. 같은데. 저는 딴 게임인 것 같아요. 다른 거예요? 저는 엘리온? 그러니까 그 게임인 것 같은데.
어, 자세히 보진 않아서 잘 몰라요. 사용자들이 참 그런 버그를 잘 찾아내요, 그죠? 그쵸. 원래 그 뭐지? 레디 플레이어 1도 버그 아닌가요? 응? 레디 그 플레이어 영화 이스터 에그죠. 말씀하시는 그 거죠? 뒤로 가는 거 말하는 거죠? 예. 그럼 이스터 에그죠. 그치. 그게 아. 공략법이죠. 이스터 에그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이제 버그를 찾는 거죠. 열심히 모든 걸 다 해보면서. 그럼 네, 1시간 다 됐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벌써. 하실까요? 네. 네, 여기까지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